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제가 요 며칠간 계속 이렇게 좀 희망적인 기분 좋은 소식들 알려드렸는데 오늘은 좀 우려스러운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분위기 좋을 때일수록 더 조심해야 되죠. 정권 뺏기면 감옥 갈 사람 많이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죠. 그래서 그렇게 내가 혹시 감옥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 지금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레드라인을 넘는다라는 건데요. 그 레드라인을 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포석을 하고 있는 정황, 예를 들어 국정원 같은 문제,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지율 앞에 고개 숙인 이재명이죠. 정신분열인가 아니면 싹싹 빌고 있는 팔인가 라는 건데 이 이재명은 제가 보니까 좀 희한한 사람 같아요. 소신이라는 것이 전혀 없다. 오직 지지도만 따른다 라는 것인데 그게 자기가 지금 잘 안 되니까 하는 겁니다. 그동안은 뭐 아주 소신 있는 것처럼 보였죠. 아주 극좌쪽으로 소신이 있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아니 그건 아니고요. 또 이것도 아니고요. 이것도 상황 보고요. 여론의 뭐 향방에 따라서 이런 이야기를 막 하죠. 예를 들어서 기본소득세와 전국민 재난지원금, 국민을 설득하고 토론하되 국민의 의사에 반해서 강행하지 않겠다 라고 했다가 내가 언제 또 이러고, 국토보유세 국민께서 반대하시면 안 하겠다 라고 해놓고 그런 적 없는데 라고 또 합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은 우리 당이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비판받는 문제의 근원이다. 아주 낮은 자세로 진지하게 사과드린다 라고 했다가 지금 당내 분위기 안 좋죠. 이것도 말 어떻게 바꿀지 모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해서 어마어마하게 막 날석에 이야기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찢어버린다 했는데 그것도 이제 바꿀 수가 있죠. 안 찢는다고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모습을 정말 이 대한민국의 위대한 예언가가 계시죠. 조스트라다무스, 뭐든지 다 마치는 만박무불 통제의 예언가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죠. 파리가 싹싹 필 때 그때가 바로 때려잡을 때다. 이렇게 조스트라다무스께서 말씀하셨는데 자, 이제 때려잡을 시간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좀처럼 좁혀지지 않은 지지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포에 질린 여당이죠. 이러다가 검찰공화국 될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검찰공화국 되면 무섭죠. 12월 5일 날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이 이렇게 브리핑을 합니다. 윤석열 선대위에서는 서민의 애환에 대한 공감 능력은 찾을 수 없다. 아무리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선대위가 모든 것을 범죄 유무로만 보는 검사 출신들이 장악한 검찰공화국이라지만 해서는 안 되는 망언이다. 이는 윤 후보가 만들 정권이 검사 출신들로 구성된 검찰공화국이 될 것이라는 예고편을 보여주고 있다. 뭐 이렇게 하면서 검찰공화국이라는 이런 단어를 띄우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막 공개를 합니다. 윤석열 선대위 캠프 인사 해서 권선동, 권영세, 김경진, 김도, 박영수, 유상범, 김재원, 원희룡, 김영남, 그리고 정점식 다 검사네요. 그리고 판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주호영 전 원내대표죠. 판사.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법관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것도 변호사가 아니고 검사 출신들이 이렇게 많은데 검찰공화국 될라 라고 하는데 왜 검찰공화국을 무서워할까요? 바로 지은 죄가 워낙 많기 때문이죠. 검찰들이 차기 정권의 핵심 세력들이 되었을 때 얼마나 자신들의 경험을 살려서 뭔가를 잘 해내겠냐, 또 옆에서 조언을 잘하겠냐, 또 잘하는지 안 잘하는지 정말 매의 눈으로 지켜보겠냐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퍼뜩 생각나는 죄들이 뭐냐? 에너지 게이트 아니겠습니까? 누군가에게 돈을 벌어주기 위해서 탈원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 그림을 그리고 그렇게 해서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뭐 팬을 엄청나게 팔아먹었는데 그게 자신들의 뭔가 연결된 선이 없냐? 당연히 파보겠죠. 그러면서 전남 신안이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 그런 군에 48조 5천억 원의 무지막지한 예산을 쏟아부어서 이런 발전소를 만든다. 풍력 발전, 염전 다 없애고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국회의원, 그리고 영부인의 친구라는 엄청난 권력으로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땅 투기를 했죠. 누군가가. 그리고 또 그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모님께서 자기 친구하고 청주의 고속터미널 이거 싹 묻혀버렸는데 아마 차기 정권 되면 무조건 나올 겁니다. 청주에 이런 어마어마한 뭔가 이권이 걸린 터미널 문제. 또 대장동 모델, 대장동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대장동 그 모델을 가지고 백현동,
평택, 고덕, 또 경기도 지역에 있는 많은 신도시를 해먹으려고 했던 이런 문제들, 그리고 입시 비리, 또 횡령, 그리고 불법 선거 개입, 이거 지금 수사 중이죠. 송철호 의혹 제기 중이죠. 울산시장 마찬가지로 이때 벌어졌던, 또 이 시기에 벌어졌던 다른 선거에서도 아직도 부정선거 관련해서 의혹이 말끔하게 해소되지 않았죠. 이거 다시 파내겠죠. 그리고 민간인 사찰, 저도 사찰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생뚱맞게, 아니 서울 동부지검에서 저를 왜 이렇게 제 계좌를 왜 뒤져보죠. 아무튼 정말 너무나 많은 곳에서 제 계좌를 뒤져보고 하는 연락들이 은행에서, 요즘은 이제 은행에서 1년 내로 계좌를 어떤 수사기관에 제출을 하면 본인에게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야, 여기도 봤냐, 여기도 봤냐 하듯이 정말 여러 군데서 저를 파봤습니다. 아무튼 민간인 사찰, 어쨌든 지은 죄가 너무나 많으니까 빵에 갈 자들이 너무 많죠. 즉 겁을 내고 있는 자들이 너무 많다 이겁니다. 단체로 어디에 갈라.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거 다 좀 검무소 좀 설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페어플레이로는 승리가 불가하죠. 물밑 작업, 시동거는 망할 민자, 민주진영인데요.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프랑스는 좌파, 우파, 보수, 진보가 완전히 그냥 아비규환으로 싸웠습니다. 이때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데 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그걸 지금 프랑스 대혁명 시대부터 지금까지 21세기까지 마치 변하지 않는 진리처럼 금과 옥조로 여겨왔었어요. 그래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라고 했는데, 아니 저것들은 도대체 정체가 뭐야? 라고 나폴레옹이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 얘들은 지금 보니까 문재인 막 때리고 조국 때리고 하는 거 보니까 분열도 하는데, 아니 얘들은 또 부패도 엄청나게 하잖아. 이렇게 부패를 할 데가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부패하다 하잖아. 그러면 부패, 분열 다 하는 쟤들은 정체가 뭐야 도대체? 야, 이러다가 다 작살난다.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자. 우리 빵에 가면 큰일 나잖아.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제 포석 작업에 들어간 정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안보 분야인데요. 안보 분야, 청와대 국가안보실 조직 개편이 있었어요.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비서관들이 있는데 이 비서관들 중에서 2명이 이 국방안보 분야였어요. 그런데 그 국방안보 분야를 하나는 민간인이고 하나는 이제 군인이었는데 그걸 통합해서 군인만 하나 놔두기로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이버 안보 비서관 있고, 그러면서 그 비서관 하나를 없애서 정보융합 비서관인가를 만들었어요. 갑자기 큰 선거를 몇 달 앞두고 정보 관련한 비서관을 시설했어요. 그러면서 국정원 차장을 바꿨습니다. 박선원이라고 하는 천하 좌빨로 인식하고 있는 이런 사람을 갑자기 앉았어요. 물론 그 이전 차장도 만만치 않은 사람입니다만은 어쨌든 정말 천안함에 대해서 의혹을 끝까지 제기하고 있는 이런 엄청나게 좌성향이 짙은 미 문화원을 점거했던 이런 자를 차장에 앉혔습니다. 뭔가 정보 관련해서 국정원 그리고 청와대에서 뭔가 한번 큰일을 도모해보겠다, 이런 인사 포석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제가 종전선언 관련해서 몇 번 이야기해드렸습니다만은 이 종전선언 주제가 오늘은 아닙니다만은 이제 이렇게 안보실 구성이 바뀌고 국정원 차장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북한에서 그동안 종전선언에 대해서 아무 말도 단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던 북한이 진짜로 이제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메시지 냈냐? 접촉했다 이겁니다. 자, 중앙일보와 인터뷰했는데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요, 12월 9일 기사로 나왔습니다. 한미 종전선언 관련 문안 조율은 마무리 단계에 와 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닌 진행 중인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난달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이 문안 조율 다 돼간다 라고 연방을 팍팍 피우더니 이제 다시 진행 중인 상황이다, 완성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왜? 서훈이 텐진에 가서 양재츠 만나고 와서 양재츠에게 혼났겠죠. 아니 무슨 유엔사를 존속시켜, 아니 왜 정전체제를 종소시켜,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유엔사를 빼야지 라고 양재츠에게 야단을 맞았지 않는가. 그렇게 해서 다시 미국에게
양제츠의, 즉 중국의 제안이 가미된 이런 이야기를 다시 미국에 하다 보니까 그럼 우리는 안 된다 라고 미국이 발을 빼니까, 그래서 지금 뭐 미국의 여러 언론들이 이제 끝났다, 종전선언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행 중인 상황이다 라고 또 한마디 뺐죠. 그러면서 그동안 미국과 종전선언 문구 조율 과정에서도 북한과 꾸준히 내밀한 소통 채널을 가동해왔다. 아니 북한하고 계속 소통을 했대요. 그런데 우리는 뭐 남북 통신선이 단절됐어요, 뭐 남북 군사 통신선이 또 단절됐어요 해가지고 그거 없으면 북한하고 한마디도 못하는 줄 알았죠. 그래서 그거 북한에서 다시 연결시켜주니까 와 북한님들이 전화선을 연결해 줬어요, 너무 고마워요 이런 이야기 하더니 우리가 다 예상하고 있듯이 꾸준히 소통 채널을 가동해왔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럼 그 전화로 했구나 라고 할 텐데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남북이 직접 소통하고는 있지만 채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 극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그 전화 가지고 한 게 아니고 다른 경로를 통해서 아주 높은 수준에서 이야기를 계속해왔다 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날 북한 조선노동당 선전선동부 교육자료에서 드디어 종전선언 나왔습니다. 종전선언 나쁜 거 아니다, 하면 좋아, 왜? 주한미군 철수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종전선언에 대한 교육자료가 드디어 나왔어요. 전쟁이 없는 나라를 후대에게 넘겨주려는 것이 수령님과 원수님의 유훈이었다. 종전선언은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공식화하는 것이다.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면 우리 영토가 북과 남으로 영구 분열되는 것처럼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면 전쟁이 끝난 것이기 때문에 남조선에 미군이 있을 필요가 없어진다. 그때 확 먹어버리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종전선언 반대하지 마라, 이거 미군 나가는 거야 라고 이제 12월 9일 선전선동부에서 교육자료를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은 그동안 청와대에서 꾸준히 북한과 종전선언 관련해서 접촉을 하더니 이제는 이렇게 북한의 협조도 끄집어내기 시작했죠. 이렇게 해야 결국은 베이징에 가서 손잡고 큰 쇼를 해서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뭔가 하나의 아이템을 이뤄내는 것이니까, 물론 이거 한다고 전부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위장평화쇼를 하죠. 이거 다 국정원하고 관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국정원에다가 국내 파트를 다시 부활시킨다고 하네요. 이 정부 들어왔을 때 국정원 국내 파트가 적폐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 국내 파트는 없애고 국정원은 해외 파트만 남겨둬야 돼 라고 해가지고 국내 파트 다 없앴죠. 근데 솔직히 각종 지자체 그리고 공기업, 주요 기관 뭐 이런 곳에 국정원에 정보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뭐 민간인 사찰한다, 또 여론 조작한다,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다 없애더니 선거를 며칠 앞두고 갑자기 국내 파트를 부활시켜서 각 기업, 공기업, 사기업 그리고 각종 지자체, 단체 이곳에 국정원 요원들을 파견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파견한 명분은 뭐냐? 요소수 사태 한번 당해보니까 국가 전략물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된다. 아니 요소수는 통상부, 외교부 이 공무원들이 정신만 바짝 차리고 있었으면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경고를 할 수 있었던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 공무원들은 디젤차 타고 다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까? 요소수 넣어야 되는 공무원 한 명도 없습니까? 그런데 그 요소수는 저는 중국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라고 지금도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요소수 사태 겪어보니까 국정원 요원들이 각각 모든 기관과 기업에 있어야 되겠더라 라는 명분을 제시를 하는데요. 매일경제가 12월 9일 보도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폐지된 국내 정보 파트를 다시 살려야 한다는 지적은 국정원 내외부에서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국내 정보와 해외 정보를 가려내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고 국내 정보까지 함께 고려해야만 경제, 전염병, 환경 이슈 등 다양한 신안보 영역에서 제대로 된 정보기관 역량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어 국정원이 신안보 분야를 담당하지 않는다면 다른 기관이 해줘야 하고 다른 곳이 하는 게 맞지만 현재까지는 다른 기관이 실행할 능력이 없어 결국 국정원에서 해야 할 문제다라며 국정원의 통제를 강화하더라도 이런 분야에 대한 정보 수집이 가능해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왔다고 했다. 민주당의 이 김병기 의원은 국정원 출신이에요. 그래서 국정원 관련한 정보 관련한 이야기가 항상 이제 나오는 사람인데
그래서 국내 파트 있어야 된다. 사실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있어야 되죠. 그런데 지들이 적폐라고 없앴다가 아니 느닷없이 선거 두세 달 앞두고 국내 파트 만들어서 각 기관에 이렇게 파견한다. 그랬더니 민간기업 사찰 우려 이런 우려가 나오니까 그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는 거예요. 민간기업 사찰 우려 있다고 지들이 없앴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예를 들어 삼성에 또는 뭐 LG에 한화에 국정원 요원들이 하나씩 들어가가지고 뭐 계속 지켜보고 있고 이제 이게 사찰이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없앴는데 지금은 사실은 급변하는 이런 사회 속에서 정보기관이 그런 것들을 사전에 파악해서 뭔가 사전 준비하고 대책 세우고 해야 된다라는 게 공감대가 요소수로 인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것만 있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정부 초기에 적폐청산 그러면서 국정원 전임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장 했던 3명을 전부 감옥에 넣었지 않습니까? 감옥에 넣을 때 뭐 했습니까? 특활비 그랬죠. 그 특활비 아주 나쁜 듯이 이야기하더니 지들은 그걸 어마어마하게 올렸어요. 자, 폭증한 그림자 예산 보겠습니다. 12월 9일 머니투데이 보도했는데요.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상납되어 논란이 되었던 국가정보원의 깜깜이 예산이 문재인 정부 들어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와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 현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의 비밀경비인 특수활동비, 즉 특활비를 폐지하고 공식 예산인 안보비로 전환했는데 그럼에도 국정원의 공식 예산뿐 아니라 비공식 예산까지 모두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박근혜 정부가 예산을 편성한 4년, 즉 14년에서 17년 동안 특활비 등 국정원의 비공식 예산 총액은 1조 9,504억 원으로 연평균 4,876억 원이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정원의 연평균 비공식 예산이 박근혜 정부보다 22% 늘어났다는 것이다. 아니 국정원 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해서 그걸 그 5억 원 가지고 이게 횡령이다 뭐다 해가지고 국정원장들 다 잡아넣고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유죄를 선고하고 했는데 그 5억 원 가지고 뭐 했냐? 여론조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쓴 게 아니고 여론조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유죄라고 해놓고 지들은 22% 늘렸어요. 박근혜 정부 때 4,876억 원이었던 연평균 이 비공식 예산을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거의 6천억 원까지 늘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영수증 없는 이 비공식 예산 이것만 늘었냐? 아니에요. 그냥 국정원 예산을 다 늘렸어요. 왜? 지네들이 지금 다 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국정원의 비공식 예산뿐 아니라 공식 예산도 문재인 정부 들어 크게 늘어났다.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이 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했다는 사실이 2017년 검찰 수사로 드러난 이후 현 정부는 특활비를 공식 예산으로 바꾸고 안보비라는 이름을 붙였다. 박근혜 정부가 편성한 2014에서 17년 4년 동안의 국정원 공식 예산은 1조 9,286억 원으로 연평균 4,822억 원이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정원의 공식 예산도 연평균 36%씩 불어났다는 이야기다. 36%. 공식 예산 36%, 비공식 예산 22% 해서 영수증 없는 거 어마어마하게 느리고 박근혜 정부 때 특활비라 했던 거 그거 안보비로 공식 예산 바꾸고 그러니까 얘들은 공작비가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박근혜 정부 때 특활비 그것도 안보비라고 공식 예산을 바꿨는데 그거 포함해서 또 영수증 없는 또 이 예산 만들어서 그거는 뭐 6천억 원까지 늘리고 도대체 영수증 없이 또 공작금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썼다라는 겁니까? 기가 막힌 것이죠. 그 돈 다 어디 갔냐? 국내 파트도 없는데.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말 희한한 일들이 생기고 있죠. 똑같은 날 발표한 여론조사인데요. 정말 고무줄이죠. 엠브레인 퍼블릭. 저는 이 회사가 굉장히 수상한데요. 이 엠브레인 퍼블릭이 최초로 윤석열과 이재명이 접전이 됐다라고 보도했던 여론조사했던 바로 그 기관인데 또 이 엠브레인 퍼블릭이 최초로 윤석열과 이재명이 역전되었다라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네요. 이재명 38%, 윤석열 36% 역전됐다라고 이야기했고 또 같은 날 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I 조사는 이재명 32.7%, 윤석열 38.3%, 또 한국갤럽은 같은 날 이재명 36.3%, 그리고 윤석열 36.4% 초접전, 그리고 리얼미터는 같은 날 이재명 37.1%, 윤석열 45.3% 이렇게 다 달라요. 그래서 공통점 또는 추세를 여론조사는 결국 추세를 봐야 되는데 추세를 보면 뭐냐? 접전으로 들어가고 있다.
큰 폭의 차이에서 접전으로 드러나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주는 겁니다. 박빙인 것처럼 만들어. 왜? 그래야 나중에 조작해가지고 탁 바꿔도 이 추세가 계속 가가지고 뒤집어졌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자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일보가 얼마 전에 보도를 했죠. 청와대가 자체 여론조사를 위해 지난 4년여간 50억 원이 넘는 세금을 지출한 것으로 24일 확인되었다. 청와대는 중요 보안사항이라며 조사 결과 내용과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50억 원의, 정확하게는 56억 원인데 56억 원의 여론조사 비용을 썼다. 박근혜 정부 때는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받아서 5억 원 가지고 4년 반 동안 여론조사를 했는데 여기는 지금 4년 동안 56억 원 썼다. 1.3일에 한 번씩, 공휴일 빼면 1.3일에 한 번씩 여론조사 했다. 그런데 그거 어느 기관에 무슨 내용으로 했는지 밝힐 수 없다. 그래서 여기 뒤에 조그맣게 적혀 있는 이 글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중앙선관위에 들어가면은 있는 여론조사 기관의 이름들이에요. 이걸 다 세보면 총 한국에 83개 여론조사 기관이 선관위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1년 사이에 70개 정도가 불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년 사이에 불어난 이 여론조사 기관 정말 수상하다. 그래서 청와대가 그동안 쓴 이 돈들 집중적으로 과거에 자취방에 경찰 피해서 숨어 앉아서 라면 끓여 먹던 그 동생들, 그 후배들, 그 친구들, 그 선배들에게 용돈 챙겨준 건 혹시 아닐까라는 의혹을 저는 항상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거 살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들의 공통점은 야 지금 박빙이야 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는 거. 근데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뭐 보수층들이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중도 또는 진보에 아시는 분들 있죠. 주변에 이재명 찍는다는 분을 잘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저는 제 주변에 한 명도 없습니다. 지난번에 문재인 찍었는데 정말 후회한다 라는 사람은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박빙입니까? 말이 안 되죠. 자, 그래서 벼랑 끝에 서 있는 망할 민자, 민주 세력. 드디어 2판, 4판, 레드라인 넘나? 레드라인 뭡니까? 부정선거입니다. 그래서 왜냐? 왜 2판, 4판이냐? 안 되면 감방 갈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으니까. 그래서 감방 안 가려면 뭔가 결과를 바꿔내야 된다. 이 방법은 이제는 부정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잘 지켜봐야 된다. 반드시 당일 투표. 우편 투표 절대 안 되고. 그리고 그 투표함 개봉할 때까지 여야 참관인이 끝까지 이동하는 동선까지 전부 참관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이것만이 부정을 막아내는 일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고 전자개표 안 돼! 수개표로 추진해야 된다라는 말씀 꼭 드리면서 정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면서 단결합시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